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틴이 북한의 실체를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북한 군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 못한 러시아가 북한에서 온 지원 병력을 보고 아연실색하며 북한과의 동맹이 완전히 오판이었음을 깨닫고 있는데요. 오합지졸 북한군을 보자 갑자기 한국에게 화해의 손을 쭈삣쭈삣 내미는 러시아의 상황을 최근 러시아의 푸틴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며 양국 간 엄청난 유대감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사실상 동맹 관계를 맺으며 이번 회담이 매우 긍정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의 다른 부분들은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푸틴이 북한의 병력을 요청했다는 것이 소문일지 사실일지 그동안은 파악이 되질 않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포스트가 보도를 통해 5개 북한 공병 여단이 돈바스에 도착한 것이 목격되었다. 이들은 땅굴 굴착 및 실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북러 회담의 결과로 전선까지 파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며 북한이 실제 러우 전쟁에 파병까지 한 게 사실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까지 간 북한의 병사들이 알고 보니 전력 강화는 균형 러시아 군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며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전략 창고에 있던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지만 북한제 무기에서 결함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무기로 훈련을 한 병사들은 전장에서 제대로 된 총과 탄약을 사실상 처음 다루게 되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러시아 전장에서 북한 군인들은 허수아비처럼 본인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러시아산 탄약 부족으로 북한에서 공급된 탄을 쓰는데 품질이 좋지 않아 점령군의 총과 포신 내부에서 탄약이 폭발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침략자의 무기와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 라며 오히려 북한이 개입하면서 러시아군 내부에서 인적 물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은 미사일 쪽에서도 말썽이었는데요. 최근 발사한 북한군 군사정찰 위성이 발사 1시간 30분 만에 고작 1단 비행 중에서 폭발해버린 게 확인된 것이죠.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자 최근 북한군의 사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강원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주민들의 월남 도주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분계선 전역을 요새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현재 자재 부족과 작업 도중 사고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어서 군인들의 사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라며 북한군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무기도 구형 불량품에 군인들도 영양실조, 미사일은 공중 폭발하는 삼중고가 겹치자 러시아는 이번 동맹을 완전 후회하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어 실리적인 한국인들은 젤렌스키가 제안한 평화 공식이 분쟁의 끝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 파트너들이 러시아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갑자기 한국이 러시아의 파트너이자 이해하는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당황스러운 행보이지만 러시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갔는데요. 크렘린궁에서 열린 신임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푸틴이 직접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푸틴은 한국에 대하여 당장 회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라며 다급하게 한국의 화해 제스처를 내보였습니다. 연일 러시아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며 러시아가 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태도가 결정될 것임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한과 한번 손을 잡았다가 계산기에서 실수가 나자 아시아의 초강국 패권 국가인 대한민국과 다시 한번 잘 지내고 싶다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러시아의 이런 돌변한 태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처럼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푸틴이 사과를 하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힘들기는 힘든가 봅니다. 북한을 만난 뒤 곧바로 중국으로 달려가
중국에게도 원조를 해달라고 손을 벌린 건데요. 모두가 놀랍게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하여 도와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중국은 이번만큼은 도와줄 수 없다며 푸틴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차에 접어들며 러시아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점령에 큰 문제가 있었고 러시아는 모든 자원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아무리 오래 버텨도 2025년 말이면 러시아의 모든 물자는 동날 것이다 라며 러시아도 이제 끝날 일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있었기에 푸틴은 베트남과 북한 등을 돌며 과거 소련이 쓰던 무기라도 받아오려 노력한 것인데요. 아무리 북한이 도움을 준다고 해도 북한은 북한이죠.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일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에게 엄청난 애정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러시아 대통령실은 중국은 우리의 최고의 우방국가이며 양국의 관계는 국가가 생긴 이후 최고의 상황이다라며 중국에게 이빨린 소리를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최근 중국의 시국가 주석과 푸틴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2달 전 이미 한번 만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만남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만나자마자 푸틴은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중국해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라며 미국을 겨냥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상당히 미온적이었는데요. 중국 주석은 우리는 평화와 안녕에 매우 관심이 많다라며 두루뭉실한 이야기로 러시아에 매우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푸틴에 대한 이야기나 언급을 공식 석상에서 아끼니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자마자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프리덤 에지 훈련을 진행하며 진정한 힘으로의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2729일까지 진행된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 함전 훈련, 방공전공중 훈련, 수색 구조 훈련, 해양차단 훈련, 사버 방어 훈련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훈련을 아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고작 재래식 총알 받으러 북한까지 내려온 푸틴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압도적 차이였는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중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북아 힘의 균형이 어그러졌다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한 팀으로 묶이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위싱턴 포스트지는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이상하게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어가고 있다. 우선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육로무역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며 교류를 차단했다. 또한 김정은이 신압록 강대교 설비 지원 요청을 보냈지만 중국 공산당은 2주 넘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사실상 고립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며 중국이 북한과 선긋기에 돌입했다 전했습니다. 그러다니 갑자기 중국은 한국을 의식하는 말을 건넸는데요.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보도를 통해 알리며 중국 공산당의 리 위엔시 부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은 화합과 공존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한국과 친선관계 증진을 위한 성명을 밝혔다라며 공산당의 시 주석이 직접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이를 지원하는 북한에 함께 묶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에게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보내며 완전히 러시아를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북러 관계에 대하여 힘으로 보여준 최근 전 방산업계에서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한국을 얕봤다가 제대로 큰 코 다치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는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필요하다며 공동 개발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최근 전 세계 각국이 소리보다 빠른 미사일과 대응 요격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로 꼽힙니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원거리 타격의 속수무책으로,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이 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제로 성과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올해 시험 발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당시 ADD가 제작하겠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우 이상 속력을 내는 미사일로 직선거리로 196km인 평양에서 쏘면 서울까지 2분 안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요격이 까다로운데 비행 중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등 변칙적으로 비행한다는 것도 요격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대한민국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왔었습니다. 실제로 ADD는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해 왔는데 최근엔 카이스트,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 현대로템 등과 손잡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 1단 로켓에는 한국 첫 발사체 나로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한 고체 킥모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상세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2020년으로 우리 공군은 이듬해 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 기술 개발에 돌입하면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의 경우 이미 2007년 완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D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5로 전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사실은 마7 여기서 더 나아가 마10까지 비행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는 ADD 개발자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비행 테스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마7, 마10을 함께 테스트하기 위해 1년 정도 시험이 연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시험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가 마7 더 나아가 마10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7 속도의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더해 마10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말에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마10 속도를 구현하는 개발이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엄청난 일인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감안하면 이 또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긴장 상태를 보이며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현재까지 중국은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을 미완성한 상태로 지난해 마5까지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뒤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중국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했던 만큼 한국의 성과가 더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관련 기반 기술을 들여온 것을 활용해 꾸준하게 연구를 이어온 노력으로 지금의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순조롭게 마치고 배치를 완료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으로 한국을 향해 중국이 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국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 팽틀리어스류 킨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가 추진하는 첨단 군사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 파트너로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오커스에 제공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극초음속 긴소를 오커스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국방부도 한국이 방위 동맹의 필라 2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전문성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당국자는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분야와 관련해 일본을 비롯해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등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오커스의 잠재적 필러의 협력 대상으로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오커스 세계국 국방장관이 일본과의 필러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겁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된 군사동맹입니다. 이들은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조달하는 필러일은 확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필러일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커스의 협력 제한이 무척이나 신경 쓰일 수 있는 상황으로 신경이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호주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중으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과 함께 추가로 개발한다면 중국이 꼼짝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격은 물론 요격거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어 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탄두를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가 오커스 협정에서 한국을 필러의 등급에 참가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 일본도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어 중국의 초조함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애초에 오커스 협정 자체도 중국의 패권을 좌절시키고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된 만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대한민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오커스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해당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쓰이는 전파 고독의 스펙이 드러나며 중국이 또 한 번 기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초음속 미사일에 EM급 비행을 할 수 있는 전파 고도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사실 공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파 고도계의 경우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지형 상황에 맞춰 높게 비행하거나 낮게 비행이 가능하기에 미사일 생존성이 확 늘어난다는 특장점을 지닙니다. 때문에 전파 고도계는 군사 강국들이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을 아예 이전하지 않는 전략자산 무기로 꽁꽁 숨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장착이 된 전파 고독의 스펙이 공개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심서링 더욱더 뜨거워졌는데요. 그럴 것이 미래 전장에서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출현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고도계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자력으로 초음속 미사일 연구 개발을 이어온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가 K방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제2의 동유럽 수주 잭팟을 터뜨릴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 현지에서 K 흑표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한 현대로템과 K9 자주포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도입될 전차 물량을 300대라고 언급한 바 있어 만일 한국이 이번 수주의 최종 승자가 된다면 우리 돈약 7,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루마니아는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 K 전차로 기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이번 실사격 테스트는 다른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닌 단독 평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어느 때보다 K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K 전차 실사격이 이루어진 루마니아의 반응과 루마니아는 왜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의 K를 주목하게 된 것인지, 또 전차 말고도 다른 한국의 군사 차량들까지 유럽에서 초대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한국 방산은 개별 무기를 일정 수량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폴란드와의 거래를 기점으로 이제 한국 방산도 패키지나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서로 연계 운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유지 보수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 등을 모두 채택했고 한국군이 전해주는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무기는 유기체처럼 연계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던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성공을 보면서 폴란드와 같은 대열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에게 상당한 물량을 주문받고도 빠른 납기를 선보이는 것을 보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을 한국에게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루마니아는 왜 프랑스나 미국의 전차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K 전차를 유력한 후보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유럽의 한국 전차를 이식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와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며 T-70이나 T-84 같은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슬로베키아, 슬로바키아 등이었습니다. 구형 전차들을 운용하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구형 전차를 보내고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독일 혼자서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군수산업 붕괴로 인해 대당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K 전차는 1 900만 달러, 하나 262억이지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2 500만 달러, 독일 레오파르트 3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계약권에는 독일 레오파르트 대당 900억이라는 미친 가격에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전차를 사는데 이런 돈을 쓰다니 무슨 전투기도 아니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받아보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초도분을 받아보려면 5년이 지나야 하고 최초 인도 후 2023년까지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엄청난 수량을 보내줘야 하나 보다 하겠지만 고작 132대를 계약한 건데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계약을 한다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K 전차 180대를 계약 후 3년 만인 2025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 후 12년이나 걸립니다. 솔직히 독일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첫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2년이라고 해놓고 6년째 되는 해에 인도받았습니다.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무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독주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유럽 내에서 방산 무기를 구매하라고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한국의 K를 선택할 기미를 보이자 열받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방산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주포 정도는 한국이 수주하도록 내어줘도 적어도 전차에 있어서만큼은 루마니아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루마니아가 한국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급하게 루마니아의 정상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접국인 루마니아의 수장을 만난 것이지만 미국이 전차 사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루마니아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도 비장의 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K2 실사격 테스트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몇 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실전 테스트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들은 실전 기동이나 실사격을 할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용하는 병사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운용해보고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도 루마니아에서 K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주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시행한 실사격 테스트에는 현대로템 실무자들과 두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했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사격은 계약 체결 직전 마지막 절차로 인식되는 만큼 이 테스트만 잘 해내면 계약서로 직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K 전차의 특출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은 이미 최근 폴란드에서 진행된 나토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미국과 독일 전차가 모두 애를 먹던 산악지형과 라스푸티차를 우습게 건너다니는 기동성으로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새겨줬던 것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이 코앞인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 실전 테스트에서 낙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31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중 무려 5대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격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대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너무나 쉽게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군은 남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들을 전부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전차 운용을 위한 전술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무리한 전차 운용으로 인해 M1 전차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격파당했다고 분석하며 전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 전장 환경 속에서 M1 에이브람스가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무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의 강점은 최강의 공격력과 최강의 방어력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포탄 중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우라늄탄과 기존 장갑제 2배 이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열화우라늄 장갑제가 적용된 M1 전차는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양손에 든 모순적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1 전차는 70톤에 근접한 무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육중한 무게는 M1 전차가 주로 작전을 펼쳤던 중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흙으로 뒤덮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봄이 오고 악명 높은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전장이 질척이는 뻘밭이 되어 안 그래도 무거운 M1 에이브람스가 기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이어 드론에 격파당했고 미국도 기겁하고 M1 전차를 전면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제 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당하고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주문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오른 게 바로 한국의 전차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의 2만 병력과 3,500대 장비가 동원된 냉전 이후 최대 훈련이었던 드래곤 24훈련에서 폴란드군은 K 전차로 완전히 달라진 위용을 뽐냈고, 이것은 자연스레 한국 전차에 대한 홍보가 되었습니다. 드래곤 24훈련 때의 일입니다. 비스와강은 폴란드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강인데, 그 강 앞에서 각국 전차들이 공병대에 의존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 K 전차는 자체 스노클 장비를 사용해 단독으로 도하를 완료해버렸고, 산악기동 훈련의 언더코스에서도 독일 레오파르트 2A1, 미국 에이브람스 등 서방의 네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겨우겨우 오르는 길을 K 전차는 거침없이 넘어가며 산악국가 출신 전차의 위용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K 전차만이 이러한 기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15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와 이러한 출력을 온전히 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육기압 현수 장치 덕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K 전차에 장착된 반능동 기압식 현수 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주행 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안정화시키고 평지산, 뻘밭 등 모든 지형에서 거침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K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도 바로 이 유기압 현수 장치에 나오는 놀라운 기동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유럽에서는 전차의 장거리 명중률은 전차의 방호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 전차는 이번 훈련에서 장거리 사격 능력까지 증명해내며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히 눈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루마니아가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K를 눈여겨본 이유는 루마니아의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교통 인프라는 70톤에 육박하는 에밀 전차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밀 전차만 운용하기 위해서 루마니아 전역에 도로를 새로 깔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한국만큼 험난한 산악 지형을 가진 루마니아의 특성상 에밀 전차는 지역 방어용은 될 수 있어도 기동작전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다른 차량들 역시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험비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 현마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수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필자들에게 레토나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K131 소형 전술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방탄 차량 K151은 미군의 표준 전술 차량인 험비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졌음에도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이제 유럽에까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아와 폴란드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K151 4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수출용 버전의 방탄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되었는데요. 차량에서 고작 50M 떨어진 곳에서 수십 발의 총탄을 사격했지만 그 어떤 총알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총알에 맞은 차창 유리는 온통 금이 같지만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폴란드 관계자들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아프리카의 모 국가에 수출된 K151은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반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고, AK-47 소총을 든 반군이 차량에 무차별로 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막아내며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반격 후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위험지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국 군용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고, 지난 1월 사우디가 KF-21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천천히 협상을 하려 했지만 사우디는 적극적인 태도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KF-21 개발이 너무나도 빠르고 순조롭게 이뤄지자 공동 개발에 폴란드와 UAE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개발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국가가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사우디, 폴란드, UAE 등은 재정적인 부담만 할 뿐 전투기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국가는 엄청난 기술적인 공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산 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 오며 첨단 잠수함까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의 역사를 선도한 국가 중 하나로 기술적인 기반이 탄탄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 불가입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은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다목적성, 완성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도 KF-21 대신 그리펜을 선택했습니다. KF-21이 만들어질 때 전문가들은 그리펜이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펜을 만든 스웨덴이 6세대에서는 경쟁자가 아닌 우군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 모두 스웨덴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만 스웨덴은 이들 그룹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항공우주업체 사브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FCAS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웨덴은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공동개발 구애를 뿌리친 스웨덴은 한국의 KF-21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노린다는 소식은 놀랍게 들렸습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한국 무기 도입을 비판했는데 이번 스웨덴이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는 소식은 프랑스는 물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그룹 유럽 국가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과 한국은 방산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브 마커스 보글정 감시정찰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0년 넘게 한국 방위산업과 협업한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용 환경 등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스웨덴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의 사브는 놀라며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글정 부사장은 한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K방산의 혁신과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스웨덴은 내수 시장이 적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웨덴의 기술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군은 2027년까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N-시사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브는 K군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아이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커버리지 정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사브는 한국형 구성에선 모든 방향 360과 영역 6해공에서 정찰이 가능해 완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한화 시스템과 항공기 생존 장비에 들어가는 MAW400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AW400 센서는 자외선 대역에 기반한 미사일 경보장치로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 개량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위사업청과 아서 무기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지원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는 LIGNX1과 협력 생산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의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브는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유지보수 부품 공급 및 후선 업무 지원팀과 협력하여 한국 사무소의 현지 지원팀과 함께 이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스웨덴이 정식 나토 회원국으로 신고식을 치른 것입니다. 나토 본부 앞에 서서 스웨덴 국기를 개양한 인물은
칼 요한 에드스트렘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이었는데 그는 헝가리 의회 비준을 6시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 온 이유를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나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사 레이더부터 잠수함 등 다양한 흥미로운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협력이라는 말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KF-21 6세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인도네시아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2040년까지 무인 편대기 등과 합동작전을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 비행체계 능력을 확보해 2041년 이후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를 만드냐는 말이 많았지만 한국은 이미 6세대를 바라보고 빌드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4.5세대와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6세대는 공동 개발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불과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미국, 러시아 등과 대등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을 해온 나라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과거 전차 하나 없이 침범당한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한국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4.5세대를 만들고 6세대를 만들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이미 6세대를 시작한 중국이나 유럽의 2개 그룹에 밀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가질 때 한국은 이에 맞설 전투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독자 개발로 지금 KF-21 개발에서 보여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아 버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